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56년 전 오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니콜로 디 베르나르도 데이 마키아벨리. 오늘날 그의 이름은 하나의 형용사가 됐어요. 마키아벨리적인이라는 말은 교활하고 냉혹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억울한 평가예요. 정작 마키아벨리 본인은 비도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도덕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감히 글로 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 철학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인간의 부침과 고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피렌체라는 도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5세기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어요. 예술과 학문이 꽃피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격전지이기도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사실상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공화정과 군주정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외부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 반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에게 정치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마다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배신하는지,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며 자란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집안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교양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법률가였고 라틴어와 고전 문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로마의 역사에 깊이 빠져듭니다. 특히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탐독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가 됩니다. 로마는 그에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1498년 29살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정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직함은 제2서기국 서기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약 14년간 이 자리에서 일했어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처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를 직접 만났고 교황청과 협상했고 신성로마 제국과도 교류했어요. 유럽의 권력자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외교 보고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감정이 없어요. 도덕적 판단도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분석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군주론이 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가장 깊이 인상을 받은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로 이탈리아 중부를 무력으로 정복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 했던 인물이에요.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맹도 배신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읽어냅니다. 보르자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에서 질서를 빠르게 세우고 공포를 이용해 지역을 안정시켰어요. 마키아벨리는 이걸 필요한 잔혹성이라고 봤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로서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찰이 군주론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인생은 1512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메디치 가문이 군대를 이끌고 피렌체로 돌아온 거예요.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의 통치가 복원됐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즉시 공직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메디치에 반대하는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실제로 연루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문 방식 중 하나가 스트라파도였는데 손을 뒤로 묶어 매달았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극심한 고통이지만 마키아벨리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공직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혔어요. 그는 피렌체 근교 산카샤노의 작은 농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시기가 마키아벨리를 마키아벨리로 만든 시간입니다. 낮에는 농사꾼들과 어울리며 카드놀이를 하고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 유명해요. 나는 진흙과 땀으로 뒤덮인 농부의 옷을 벗고 궁정에서 입을 만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책 속의 고대인들을 찾아간다. 낮의 굴욕과 밤의 탐구 사이에서 그는 인간과 권력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물이 1513년에 집필된 군주론입니다. 쫓겨나고 고문받고 시골에 처박힌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절망의 무게가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군주론은 얇습니다. 총 26장, 내용은 간결해요. 그런데 이 책이 유럽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왜냐고요? 이전까지 정치를 다룬 책들은 대부분 이상적인 군주상을 그렸거든요. 덕스럽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군주. 마키아벨리는 그걸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방식과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있어야 하는 것만 추구하는 군주는 있는 것 앞에서 반드시 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군주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점이 두려움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것, 둘 다 될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주는 쪽이 더 안전하다. 이 문장이 마키아벨리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단, 증오를 사서는 절대 안 된다. 두려움과 증오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조심하게 만들지만 증오는 사람을 반란으로 이끕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경계선을 냉정하게 분석한 겁니다. 나쁜 걸 권장한 게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부한 거예요. 잔혹성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예요. 마키아벨리는 잔혹성을 무조건 써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성이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단번에 써야 한다. 조금씩 반복하면 반감만 쌓인다. 반면 은혜는 조금씩 여러 번 베풀어야 효과가 있다. 이건 현대 경영학이나 심리학 교과서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통찰이에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1516세기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관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군주론만 알면 마키아벨리를 반쪽만 안 겁니다. 그는 로마사 논고라는 훨씬 긴 책도 썼어요. 여기서 그는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더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체제로 봅니다. 시민 참여, 법치, 권력 분산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군주론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군주론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의 처방이고, 로마사 논고는 안정된 사회에서 더 나은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의 본심은 공화정에 더 가까웠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는 메디치 독재를 증오하던 공화주의자였으니까요. 군주론은 출판되자마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어요. 도덕을 파괴한다, 폭군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을 몰래 읽은 군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두고 읽은 왕들과 정치가들이 유럽 전역에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비판하면서 몰래는 참고서로 삼은 거예요. 어쩌면 그게 마키아벨리를 가장 잘 증명하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도덕을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 마키아벨리는 의외로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자기 처지를 웃음으로 받아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보내는 무료한 일상, 농부들과의 술자리, 망한 인생에 대한 자조가 가득한데 절망보다는 해악이 앞서요. 그리고 그는 희극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만드라골라라는 희극을 썼는데 당시 피렌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도덕적으로 비틀린 인물들이 웃음을 주는 이야기인데 군주론과 같은 작가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유쾌합니다. 그는 냉혹한 분석가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년에 마키아벨리는 끝까지 정치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군주론을 헌정한 것도 사실 그들의 눈에 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디치는 글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527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에서 쫓겨나고 공화정이 복원됩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돌아올 수 있는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공화정 지지자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군주론 때문이었어요. 메디치에게 헌정한 책을 쓴 사람이라는 거였죠. 평생 공화정을 지지했던 사람이 공화정이 복원되는 순간 공화정으로부터 배척당한 겁니다.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527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였어요. 마키아벨리가 죽은 뒤 그의 이름은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그건 지금도 교활한 권력술의 대명사로 쓰여요. 하지만 진짜 마키아벨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도덕만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환상을 걷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책으로 써버린 용기 혹은 무모함 덕분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5월 3일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간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556년 전 피렌체의 한 공증인 아들이 던진 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어쩌면 그가 진짜로 남긴 유산은 군주론이라는 책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자체일지도 모릅니다.